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있습니다. 얼음장 같은 두만 강물에 발을 담그던 그 순간, 뒤돌아보면 북한 땅이고 앞으로 나아가면 중국이었어요.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배반자가 되는 겁니다. 가족도, 고향도, 내 과거도 모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발을 내딛었습니다. 24살 김순이 배고픔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희망 없는 내일이었으니까요. 이야기는 그보다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 겨울,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남동생 민철이와 셋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옥수수떡을 팔았어요. 하루 종일 서서 팔아봐야 국수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전부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배급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도 단속이 심해져서 장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철이는 14살인데도 또래보다 한참 작았습니다. 영양실조였죠. 누나, 배고파. 민철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배고픈데 동생에게 줄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 영자가 제 집에 몰래 찾아왔어요. 영자는 마을에서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한 달 전부터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영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통통해졌고 옷도 새 것이었어요. 영자야, 너 어디 갔었어? 영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 중국 다녀왔어. 뭐? 중국? 너무 놀라서 소리가 컸어요. 영자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들리면 큰일 나. 영자는 중국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왔다고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는데 하루 일당이 북한 돈으로 5,000원이나 됐대요. 한 달이면 15만 원. 그 돈이면 우리 가족이 1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순이야, 너도 갈래? 브로커 아는 사람 있는데 저는 망설였어요. 국경을 넘는 건 정치범이 되는 겁니다. 잡히면 교화소 아니면 처형이에요. 하지만 민철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프다며 울먹이던 동생. 갈게. 나갈게.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영자가 연결해준 브로커는 마을 근처에 사는 아저씨였어요.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밀수하는 사람이었죠. 돈은 중국에 가서 일하면 거기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3월 25일 밤 11시 두만강 상류 지점에서 만나자 아저씨가 장소를 일러줬습니다. 그날까지 보름이 남았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리실 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한두 달만 다녀올게요. 민철이 밥 먹일 돈 벌어올게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두 달이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건 저도 몰랐으니까요. 3월 24일 밤 어머니와 민철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 한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을 돌아봤어요. 24해를 살았던 곳,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민철아, 꼭 살아서 돌아올게.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5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들 제 또래의 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죠. 브로커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자, 다 왔구나. 지금부터 내 말만 듣고 따라와. 소리 내지 말고, 뛰지도 말고. 알겠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캄캄한 산길을 1시간쯤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저씨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심해. 경비대 초소가 저기 보이지? 저기 지나가야 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초소 불빛이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명씩 간다. 내가 신호하면 최대한 낮게 엎드려서 천천히 기어가. 뛰면 안 돼, 알았지? 첫 번째 여자가 출발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까 봐 숨을 죽였어요. 다행히 무사히 건넜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성공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아저씨의 신호에 엎드려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돌멩이가 손바닥을 찔렀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초소에서 군인들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웃으며 떠드는 소리. 발견되면 끝이에요. 제발, 제발.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기어갔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어가니 브로커 아저씨 손이 보였습니다. 아저씨가 제 손을 잡아 끌어줬어요. 잘했어. 이제 강만 건너면 돼. 초소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남아 있었어요. 조금 더 걸어가니 두만강이 나타났습니다. 3월인데도 강물이 얼어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얼음이 깨져 있었어요. 조심해서 건너. 얼음 깨지는 곳은 피하고. 물에 빠지면 죽어. 아저씨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명씩 건너기 시작했어요. 얼음 위를 조심조심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줄타기 같았습니다. 세 번째 여자가 건널 때였어요. 갑자기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비명소리. 여자가 물에 빠졌어요. 차가운 물에 빠진 여자가 허우적거렸습니다. 살려줘요.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물이 깊지 않았어요. 여자가 간신히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빨리 건너. 저기서 오래 있으면 얼어 죽어.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얼음장 같은 물, 여기서 돌아갈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이가 떠올랐어요.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발을 잘못 디디면 물에 빠지는 겁니다.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누구야? 경비대였어요.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빨리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뛰었어요. 얼음이 깨지는 소리, 총소리, 귀를 찢는 듯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물에 빠질까봐, 총에 맞을까봐 그저 앞만 보고 뛰었어요. 그렇게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빨리 가자. 브로커가 우리를 재촉했어요. 뒤에서 경비대가 쫓아올지도 모르니까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물에 빠졌던 여자는 온몸이 얼어붙어서 걷지도 못했어요. 다른 여자들이 부축해서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브로커가 어느 집 앞에서 멈춰섰어요. 여기서 쉬어. 내일 아침에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에 우리 6명이 들어가 앉았어요. 물에 빠졌던 여자에게 마른 옷을 입혔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여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배반자입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교화소에 끌려갑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무서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이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리고 어느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안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없었어요. 대신 중국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실감했어요. 아, 진짜 중국이구나.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다가 각자 일할 곳으로 갈 거야. 며칠 후 저는 한 조선족 가정에 보내졌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기로 했어요. 한 달에 15만 원. 그 돈이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식당 주인은 제 여건도 없고 불법 체류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당을 절반도 안 줬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는데 월급은 5만 원뿐이었습니다. 싫으면 공안에 신고한다. 주인이 협박했어요.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조선족 언니가 제게 말했어요. 순이야, 너 이러다 평생 여기서 살겠니? 한국 가야지. 한국요? 응, 베트남 거쳐서 한국 가는 길이 있어. 거기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곳, 신현준처럼 멋진 남자들이 사는 곳, 자유가 보장되는 곳, 언니, 저도 갈 수 있어요. 그럼, 브로커 연결해 줄게. 대신 돈 좀 들어. 저는 6개월 동안 모은 돈을 다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만 가면 다시 벌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렇게 베트남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까지는 기차를 타고 갔어요. 며칠이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는 숨죽이고 있어야 했어요. 검문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베트남 국경까지 도착했어요. 국경을 넘을 때는 작은 배를 탔습니다. 밤에 몰래 건넜죠. 베트남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중국 공안한테 잡힐 일은 없겠구나. 브로커가 저를 호치민의 한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한국 갈 순서 되면 연락 올 거야.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좁은 방에 이미 10명이 넘는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다들 저처럼 탈북민이었어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한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한 6개월 됐어. 6개월이나요? 며칠이면 갈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호텔 방은 작았어요. 한 방에 15명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베트남 공안에게 들킬까 봐요. 조용히 해, 밖에 들리면 큰일 나. 호텔을 운영하는 한국인 사장님이 늘 우리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답답했어요. 작은 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요. 언제 한국에 갈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계속 늘었습니다. 우리 호텔뿐 아니라 다른 호텔에도 탈북민들이 가득했대요. 다들 한국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체 몇 명이나 될까? 한 400명은 넘을걸. 400명이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베트남 경찰이 호텔로 들이닥쳤어요. 우리는 겁에 질렸습니다. 경찰들이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사장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사장님이 우리를 모았어요. 큰일 났다. 베트남 정부가 너희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내겠대. 중국으로? 그럼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북한 가면 죽어요. 제발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모두들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불법 체류자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불안 속에서 기다렸어요. 언제 경찰이 와서 우리를 끌고 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소식이야. 사장님이 환한 얼굴로 달려왔어요. 한국 정부가 너희 전부 데려가기로 했대. 한 번에 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정말요? 우리 다요. 응.
468명 전부 비행기 2대로 모셔간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정말 한국이 받아준다고요? 그날부터 부산해졌습니다. 출국 준비를 했어요. 조사도 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온 분들이 하나하나 신원을 확인했어요.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어요. 국정원이라면 북한의 보위부 같은 곳 아닌가요? 하지만 생각과 달랐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존댓말을 쓰시더라고요. 북한 보위부는 반말의 고함이었는데 이분들은 친절했습니다. 북한 애국가 한번 불러보실래요? 긴장해서 애국가가 생각이 안 났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김일성 창가는 부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북한 사람 맞네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2004년 7월 27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출발하는 날이에요. 호텔에서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베트남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몇 달을 갇혀 지냈던 곳, 이제 떠나는구나.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파란색과 흰색, 대한항공이라는 글씨. 저게 한국 비행기래. 누군가 속삭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비행기를 타면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난생 처음 타는 비행기. 좌석에 앉으니 떨렸어요. 여러분, 탑승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무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빨라지더니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우와! 처음 느껴보는 감각, 구름 위를 나는 기분. 옆자리 언니가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장의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곧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그 순간 비행기 안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도착하는구나. 꿈에 그리던 한국에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인천공항.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대한민국 땅, 이곳이 정말 한국이에요. 버스를 타고 정착시설로 갔습니다. 연수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고생했다고, 잘 왔다고,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줄 줄 알았나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샤워실도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기 비친 제 모습. 1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때는 도망자 같았는데 지금은 자유인 같았어요. 그날 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북한 이탈 주민 468명이 집단으로 입국했습니다. 화면에 우리 모습이 나왔어요. 공항에서 내리는 장면. 우리다. 우리 나왔어. 같은 방 언니들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텔레비전 앞에 모였어요. 뉴스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왔다고,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가 역사를 만든 거예요. 뉴스가 끝나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중 하나가 제 삶이 될 거예요.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와 민철이가 떠올랐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볼 수 없습니다. 배반자가 된 제가 돌아가면 가족만 위험해지니까요. 어머니, 민철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
배고프지 않은 곳, 꿈을 꿀 수 있는 곳, 얼음장 같은 두만강물에 발을 담그던 그날, 그 한 걸음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김순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김순희입니다.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하얀 쌀밥에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까지.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볼 수 있었던 음식들이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꿈은 아닐까? 깨어나면 다시 배고픈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희 씨, 왜 안 드세요? 입맛 없으세요? 담당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요. 그제야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쌀밥의 단맛. 눈물이 났어요. 민철이가 생각났습니다. 동생도 이런 밥 한번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연수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체조를 했어요. 8시에 아침 식사, 9시부터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었죠. 첫 수업은 한국 역사였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에서 배운 역사와 실제 역사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부터 진짜 역사를 배우게 될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영웅이 아니라고요? 6.25 전쟁을 북한이 일으켰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안 믿겼어. 근데 다 사실이래. 머리가 복잡했어요. 24해 동안 믿어왔던 게 거짓말이었다니.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 쉴 새 없이 오가는 자동차들. 저기가 정말 제가 살게 될 곳인가요? 적응하기 힘들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같은 베트남 호텔에 있었던 언니였습니다. 이름은 박미영. 저보다 3살 많았어요. 네, 언니. 모든 게 낯설어요. 나도 그래. 근데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미영 언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어 수업도 있었습니다. 북한 말과 남한 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예요. 일군이 아니라 직장인이고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빨리 적응하고 싶었거든요. 컴퓨터 수업도 있었어요. 난생 처음 만져보는 컴퓨터. 마우스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습니다. 여기 클릭하세요. 선생님 말씀에 마우스를 손으로 꾹 눌렀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창피했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시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도 신기했어요. 세상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어느 날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검색해봤습니다. 고향 마을 이름을 쳤어요. 하지만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민철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제가 탈북한 걸 알았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2달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직업 상담 시간이 있었어요. 한 분씩 불러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주는 시간이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순희 씨,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상담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 일했고 중국에서는 식당 설거지했어요. 그럼 요리는 어때요? 식당 일 해봤으니까 익숙할 것 같은데 요리라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면 취업하기 좋아요. 관심 있으면 요리 학원 연결해 줄게요. 그렇게 요리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3달째 드디어 연수원을 나올 날이 다가왔어요. 정부에서 집도 마련해주고 정착금도 받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기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집, 제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 짐을 풀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저 노을 아래 어딘가에 제 미래가 있겠죠. 다음 날부터 요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는 저 말고도 탈북민이 몇 명 더 있었어요. 그 중에 정숙 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0살쯤 되신 것 같았어요. 순이야, 나 칼질 좀 봐줘. 이거 맞게 하는 거야. 언니가 서툰 손놀림으로 물을 썰고 있었어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언니, 이렇게 하세요. 제가 옆에서 보여드렸어요. 중국 식당에서 배운 거였습니다. 아, 너 잘하네. 고마워. 정숙 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나면 언니랑 같이 집에 갔어요.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이야, 넌 가족 북한에 두고 왔어? 네, 어머니랑 남동생. 많이 보고 싶겠다. 네. 목이 메었어요. 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나도 딸 두고 왔어. 12살짜리. 매일 밤 꿈에 나와 언니 목소리도 떨렸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각자의 그리움을 안고, 그로부터 석 달 후, 저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시험 보는 날 정말 떨렸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손이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니, 저 붙었어요. 정숙 연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도 같이 합격했대요. 아, 우리 이제 취직하는 거야. 둘이서 얼싸안고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뭘 해 먹고 살지 막막했는데 이제 길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취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한식당 여러 곳에 지원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경력이 없어서였죠. 탈북민이라고 차별하는 거 아닐까? 정숙 언니가 속상해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경력이 없잖아요. 조금만 더 해봐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군데, 20군데, 계속 지원서를 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순이 씨, 내일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어요. 안산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사장님이 탈북민을 우대한다고 하셨대요. 면접 날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연수원에서 나올 때 정부에서 준 옷이었어요. 사장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탈북하느라 고생 많았겠어요. 사장님 첫마디였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아요. 탈북민들 근성 좋은 거 나 알아. 내일부터 나와요. 그렇게 제 첫 직장이 생겼습니다. 2005년 3월,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이었어요.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식당은 아침 7시에 문을 열거든요. 6시 반까지 가야 했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주방장님이 계셨습니다. 40살쯤 되신 남자분이었어요. 새로 온 순이 씨죠? 나 주방장 김철수예요. 안녕하세요.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 풀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 오늘은 설거지부터 시작할까요? 설거지는 자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1년 동안 했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청소하고, 다리가 아팠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봉투를 받았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120만 원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돈을 세어봤어요. 10,000원짜리 지폐 120장. 이게 다 제 거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어머니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순이야, 잘하고 있구나.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봐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2006년 봄이었어요. 저는 이제 주방보조로 일했습니다.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순희 씨, 요즘 일 잘하네요. 월급 올려줄게요. 감사합니다. 월급이 150만 원이 됐어요. 이제 생활비 내고도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축을 시작했어요. 언젠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정숙 언니도 다른 식당에 취직했어요. 가끔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순이야, 나 아들 데려올 거야. 언니가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떻게요? 브로커 통해서 돈 모아서 데려올 거야. 북한에서 아들을 빼내온다고요.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언니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그래야지. 아들 없이 어떻게 살아. 저도 민철이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잘못하면 민철이만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언니, 조심하세요. 응, 너도 나중에 동생 데려와. 언니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는 저도 그래야겠죠. 세월이 흘러 2008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주방에서 당당히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집 김치찌개 진짜 맛있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어느 날 식당에 손님이 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분이 자주 오셨어요. 일주일에 2~3번 항상 김치찌개를 드셨습니다. 요리 정말 맛있어요. 어느 날 주방으로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 탈북민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제가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해서요. 말투에서 느낌이 왔어요. 그분은 NGO에서 일하신대요.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을 하신다고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주셨어요. 이름은 강민호. 그날 이후로 가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는 착한 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거든요. 어느덧 가을이 됐습니다. 민호 씨가 물으셨어요. 순희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 볼래요? 영화,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화, 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요. 친구, 그 말에 안심이 됐어요. 네, 좋아요. 주말에 영화를 봤습니다. 처음 가본 영화관, 어두운 공간에 큰 화면, 신기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네, 신기했어요. 민호 씨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어요.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있으면 편했어요. 제 과거를 다 알면서도 이해해 주셨거든요. 순희 씨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힘든 길을 혼자 헤쳐나왔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냥 살려고 발버둥 쳤을 뿐인데,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순희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순희 씨 좋아해요. 사귀어 주실래요? 세상에, 누군가 저를 좋아한다고요? 탈북민인 저를, 저 같은 사람을, 순희 씨 같은 사람이요. 착하고
열심히 살고 따뜻한 사람이요.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저도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29살의 봄이었어요. 민호 씨 덕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힘들 때 기댈 곳이 생겼어요. 외로울 때 전화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은 아팠어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 때문이었죠. 민호 씨, 제가 언젠가 동생을 데려오고 싶어요. 어느 날 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요. 언젠가 꼭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줄게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여기 한국에 제 사람이 생겼구나. 두만강을 건널 때 모든 걸 잃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잃은 만큼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유, 희망, 그리고 사랑.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별 너머 어딘가에 어머니와 민철이가 있겠죠.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어머니, 민철아,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 별빛이 북한까지 닿기를 바라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할까요? 화면을 보니 정숙 언니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순이야.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내 아들, 민수가 브로커한테 사기당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는 2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3천만 원, 북한에 있는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였죠. 브로커를 통해 아들을 탈북시키기로 했대요. 그런데 브로커가 돈만 받고 잠적했다는 겁니다. 아들 소식도 모르겠어. 탈북했는지, 잡혔는지. 언니가 울먹였어요. 언니, 제가 지금 갈게요. 옷을 주워 입고 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언니 집에 도착하니 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순이야, 나 어떡해. 2년 동안 모은 돈인데. 언니를 안아줬습니다.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언젠가는 동생을 데려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일이라니. 언니,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게 브로커 일이 불법이잖아. 신고하면 나도 처벌받을 수 있대. 탈북 브로커는 불법이었어요. 돈을 주고 가족을 빼내오는 것 자체가 범죄였죠.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사기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한테 물어볼게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날 민호 씨를 만났어요. 정숙 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당하는 수법이에요. 탈북민들 약점을 노리는 거죠. 민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단체에서 상담은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열심히 모은 돈인데. 정숙 언니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식당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언니, 밥 먹어야죠. 입맛이 없어. 그래도 드셔야 해요. 언니를 위해 죽을 끓여줬습니다. 언니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순이야, 너는 동생 데려오려고 하지 마. 이렇게 당할 수도 있어. 언니, 약속해. 브로커 절대 믿지 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이를 만날 길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계절이 바뀌어 2010년 봄이 왔습니다. 민호 씨가 청혼을 했어요. 한강 공원 벤치에 서였습니다. 순이 씨, 저랑 결혼해주세요. 반지를 꺼냈어요.
작지만 예쁜 반지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요. 순희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따뜻한 사람이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사랑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네, 결혼할게요. 민호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그 품이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과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결혼식에 친정 식구가 아무도 없잖아요. 어머니도, 민철이도, 친척도 아무도. 괜찮아요. 제 가족이 순희 씨 가족도 되어줄게요. 민호 씨가 위로해줬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이게 정말 저일까요? 언니, 예쁘다. 함께 온 정숙 언니가 감탄했어요. 언니는 이제 많이 회복했습니다. 다시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언니도 좋은 사람 만나야죠. 나는 됐어. 내가 행복하면 나도 기뻐. 언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2010년 5월 15일.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가족과 친구들, 제 친구 몇 명. 그래도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단상 위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에요. 웨딩드레스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주례의 선생님 말씀이 이어졌어요. 신랑 신부는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어요. 민호 씨 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순이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친정 어머니 냄새와는 달랐지만 따뜻했습니다. 신혼집은 인천에 있는 투룸이었어요. 민호 씨가 준비한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어요. 자, 문지방 넘어요. 민호 씨가 저를 안아들었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민호 씨, 무거워요. 괜찮아요. 우리 신부는 가벼워요. 그렇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밥을 먹고 각자 출근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어요. 이제는 주방장 보조까지 올라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민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민호 씨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저도 하루 일과를 나눴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북한 생각이 났어요. 특히 명절 때, 설날이 되면 민호 씨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부모님 댁에 가서 떡국을 먹었어요. 다들 웃고 떠드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순이야, 왜 그래? 밥맛 없어?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북한에서는 어머니와 민철이가 뭘 하고 있을까? 설날이라고 떡국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고 다시 웃으며 나왔어요. 민호 씨 가족 앞에서 슬픈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에 집에 돌아왔어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울었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이 빨개요. 가족 생각났죠? 민호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미안해요. 민호 씨 가족이 좋은데도 자꾸. 미안할 것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민호 씨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2년이 됐습니다. 저는 임신을 했어요. 새 생명이 제 뱃속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우리 아기 생겼어요. 산부인과에서 나오며 민호 씨한테 말했어요. 민호 씨가 저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조심해요. 아기 있잖아요. 둘이서 웃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신기했어요. 제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아들일까, 딸일까, 민호 씨가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저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딸은 엄마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 말에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됐을 때였어요. 정숙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너 앉아있어?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언니? 내가 민수 소식 들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대. 중국에 있대. 언니가 울먹였어요. 정말요? 브로커가 아니라 다른 루트로 확인했어. 중국에서 일하고 있대. 아들이 살아있다니. 언니에게는 정말 다행이었어요. 언니, 다시 데려올 거예요. 아니, 이번엔 중국에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리고 안전하게 올 방법을 찾을 거야. 언니가 달라졌어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해졌어요. 순이야, 내 동생은 소식 몰라요. 찾아볼 방법도 없고 언젠가 만날 거야. 꼭 언니가 위로해줬습니다. 2012년 11월 딸을 낳았습니다. 진통이 정말 아팠어요. 하지만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다 잊어버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작은 생명. 제 품에 안긴 내 딸, 안녕. 우리 딸,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어요. 우리 아내 셋이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만의 가족. 제가 만든 가족. 딸 이름은 지우로 지었어요. 지나간 슬픔을 지운다는 뜻이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건 힘들었어요. 밤마다 깨서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지우가 웃을 때마다, 제 손가락을 잡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호 씨, 지우 엄마 닮았죠? 응, 엄마 똑 닮았어. 민호 씨가 웃었어요. 지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배고플 일도 두려워할 일도 없이 자랄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밤에 지우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불러주시던 노래였어요.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노래를 부르다 말고 울컥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 엄마 됐어요. 어머니 손녀예요. 지우한테 속삭였습니다. 북한 어딘가 계실 할머니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지우가 돌이 됐어요. 2013년 11월이었습니다. 작은 돌잔치를 열었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민호 씨네 가족, 정숙 언니, 식당 사람들. 지우야, 돌잡이 해볼까? 상 위에 여러 물건을 올려놨어요. 책, 붓, 돈, 실. 지우가 기어가더니 책을 잡았습니다. 우와, 책 잡았네. 똑똑하겠다. 다들 박수를 쳤어요. 저는 지우를 안아 들었습니다. 우리 지우, 공부 잘하는 사람 되자. 그 순간 민철이가 떠올랐어요. 민철이도 이 나이대가 있었겠죠. 돌잔치는 못했겠지만, 민철아,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24살이면 군대에 있겠구나. 밥은 잘 먹고 있니? 마음속으로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집안을 정리하는데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순이 씨, 제가 북한 소식 알아볼게요. 네. 민철이 소식요. 제 단체에 북한 내부 정보하는 사람 있어요. 물어볼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민철이 소식을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정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민호 씨가 말했어요. 순이 씨 고향 마을 정보는 없대요.
너무 작은 마을이라.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실망스러웠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북한에서도 이 달을 보고 있을까요? 어머니와 민철이도. 어머니, 민철아.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딸도 낳았어. 이름은 지우야. 너희가 보면 정말 이쁘다고 할 거야. 달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라고. 그때까지 여기서 열심히 살겠다고. 두만강을 건넌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배반자로 시작했던 제 인생.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예요.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언젠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날 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